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NSR 동탄호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한 분이 댓글로 자전거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자전거 부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좀 알려주셨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참 빈약하고 볼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영광이었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럼 하나씩 해보자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자료는 자전거 서스펜션, 우리가 일명 샥이라고 하죠. 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자료도 지난번 브레이크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자전거 초보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이거를 정비를 위한 자료는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이게 어떻게 생겼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된 거지? 무엇이 있지? 하는 정도의 자료들입니다. 또한 이거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상에 이 자전거 서스펜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제가 그나마 조금 할 줄 아는 파워포인트로 잘 보시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밑에 참고 자료로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 위키 이렇게 해서 각종 블로그 그런 자료들을 참고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서스펜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그림 옆에 요게 포크 자전거 서스펜션이고요. 프론트 앞바퀴 쪽에 들어가는 자전거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면 요 서스펜션은 언제 생겼을까요? 생긴 지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락시악이나 마니또나 마조치, 폭스 회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현재는 MTB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스펜션이 어떤 면에서 이 서스펜션이 필요한가, 서스펜션이 역할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크게 4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조향성, 접지력, 승차감, 내구성,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조향성은 뭐냐면 방향을 조절해주는 능력이나 성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도로나 어떤 산악지형을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뭔가 탕탕 튀어나와서 탕탕 부딪히면 얘가 충격이 100으로 탁탁 다 오게 되면 우리가 이 방향 조절하는 능력이 핸들이 흔들린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100이 오는 힘을 50으로 줄여준다든지 70으로 줄여준다든지 하면서 노면의 충격으로부터 이 조향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이 100이 왔을 때 100을 다 받으면 얘가 탕탕 튀면서 타이어가 이 아래 지면하고 닿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구동력하고 제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얘가 그 충격을 줄여주면서 구동력과 제동력을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은 100이라는 충격이 온전히 나한테 오면은 이 되게 꿀렁꿀렁 하면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50으로 줄여고 70으로 줄여주다 보니까 어떤 피로하고 부상을 방지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구성인데,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충격을 이 프레임이나 부품에서 다 받다 보면 이게 어떤 털털거리거나 나중에 운전하던 게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줘서 어떤 이런 부품의 손상이나 프레임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줄여주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랜 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서스펜션을 일명 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 즉 영어로는 샥 업저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스펜션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제 가운데 튜브,
스티어러 튜브로 내려와서 이게 스텐션 튜브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로우 레그에 들어가고, 로우 레그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맨 밑에는 뭐 프론트 포크 엔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어러 튜브는요, 요 포크하고 상부 헤드 튜브까지 연결되는, 스템에 연결되는 그런 튜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스텐션 튜브는 어퍼 튜브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크라운하고 로우 레그를 연결하고요. 이 스텐션 튜브를 따라서 로우 레그가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로우 레그는 뭐냐면 스텐션 튜브의 아래쪽을 감싸주고 있고요.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포크 스템과 스텐션 튜브를 연결하는 윗부분에 프리로드나 컴프레션이나 락아웃 등 댐퍼 기능 조절용 레버와 다이얼이 있는, 거기에 있고요. 다음으로는 댐퍼 한번 보겠습니다. 댐퍼는 아까 보시면 요 크라운의 맨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강한 강도가 필요할 땐 2개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 댐퍼인데 역할은 뭐냐면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를 했다가 다시 반동을 하잖아요. 이때 이 댐퍼는 이 반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충격이 있을 때 서스펜션이 작동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댐퍼를 닫으면 완충작용 없이 그냥 포크 역할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리거나 요거를 돌려서 조절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건데요. 그러면 요 댐퍼 위에 영어 알파벳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각각 어느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명에 있는 알파벳 R이라고 적혀 있는 건 리바운드, 튀어 오르는 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L 같은 경우는 락아웃입니다. 잠금 기능이고, C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눌리는 정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알파벳들이고요. 2개의 사진 중에 왼쪽에 요거는 리바운드 기능만 있는 댐퍼고요. 요 오른쪽에 요거는 리바운드, 락아웃, 컴프레션 조절이 모두 가능한 댐퍼입니다. 요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요 2개의 사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댐퍼가 그 안에 있는 하단의 실제 부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션 용어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용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래블은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텐션의 거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자체는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상하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트래블이 길면 길수록 충격 흡수 능력은 좋아지는데 대신에 얘가 무거워지고요. 페달링 효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은 이 서스펜션의 중요한 역할, 충격 흡수로 의해서 압축되는 거를 컴프레션이라 하고, 리바운드는 압축되었다가 다시 원상 복수되는 거, 그거를 리바운드라 합니다. 그리고 락아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강제적으로 막아서 충격을 받아도 서스펜션이 움직이지 않게 강제적으로 막아 놓는 거를 락아웃이라고 합니다. 바텀아웃은 뭐냐면 서스펜션이 충격을 받아서 압축되었을 때 더 이상 압축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닿는 현상인데 너무 강한 충격이 발생해서 이 스프링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를 바텀아웃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전거 서스펜션의 종류를 재질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의 재질이 코일이냐 에어냐 유압 스프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코일은 뭐냐면 스프링을 이용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스프링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어떤 크고 작은 충격에 일정하게 반발력이 늘어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텀아웃처럼 압축 최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공기를 이용하는 서스펜션이고요. 포크 내부에 어떤 밀봉된 별도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내부에 공기를 채우고 압축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사기 원리랑 비슷해서 처음엔 막 들어가다가 나중에 되면 힘을 더 주어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코일 서스펜션이 저렴하지만 무게로서는 무겁고요. 조작성에서는 코일이 좀 더 어렵답니다. 그리고 충격의 한계도 좀 코일이 조금 낮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에어 서스펜션 대신에 유압 스프링, 오일을 사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를 적용을 했고요. 요즘은 에어보다 유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션을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크게 이제 프론트와 리어 서스펜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드테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앞바퀴에만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고요. 풀보다는 좀 가볍고 다루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달리기 위한 레이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앞뒤 모두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를 얘기하고요.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줘 갖고 엉덩이 쪽의 충격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의 길이에 따라서 요 앞에 네 가지 XC냐 트레일이냐 올마운트냐 다운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뒷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가적으로 안장 서스펜션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안장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엉덩이의 위치나 다리 길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페달링이 계속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주 아픈 완전 초보자분들 외엔 비추천하는 그런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풀 서스펜션의 종류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트래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들이 서스펜션의 거리, 그러니까 트래블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스텐션 튜브의 지름입니다. 보통 XC 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일명 우리가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트래블이 100mm 이하, 그러니까 10cm가 되겠죠. 10cm 이하가 되고요. 무게도 가볍고 빠른 속도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접지력, 내리막에서는 승차감이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스텐션 튜브의 지름은 보통은 32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 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100에서 150 사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텐션 튜브의 지름은 34mm가 보통 되고요. 그 다음에 올 마운틴 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트래블이 150에서 170 이하, 그러니까 15cm에서 17cm 정도가 될 거고요. 아주 거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 튜브의 지름은 36mm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는 오른쪽 하단 사진과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운힐 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안장이 되게 뒤쪽에 낮게 위치되어 있죠. 서스펜션 트래블이 180mm 이상이고요. 험난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텐션 튜브의 지름은 약 4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션의 종류별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앞에만 있는 하드테일, 그리고 뒤에까지 있는 풀 서스펜션인데요. 하드테일의 장점을 보면 가볍겠죠. 한쪽만 있으니까. 그리고 쌉니다. 그리고 후방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나가는 동력 손실이 없다 보니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이나 포장길 다 잘 나갑니다. 대신에 단점은 후방 쪽에서 오는 충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거. 하드테일 같은 자전거는 보통은 오프로드 그리고 온로드 전부 다 넘나들면서 장애물도 넘어주는 만능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있는 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 주다 보니까 승차감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산을 빠르게 내려가는 다운힐에 적합합니다. 단점이라면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겁고 또 비싸고요. 그리고 양쪽 전부에서 동력 전달에 대한 손실이 나니까 속도가 좀 덜 나갑니다.
그래서 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에서 과도하게 울퉁불퉁하거나 다운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서스펜션 생산 업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폭스사하고 락샥 업체가 있는데요. 폭스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고성능 위주로 만들고요. 프로레이싱 대회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항상 최신 기술을 채용하고 높은 성능 위주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락샥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길고 신뢰도가 높고 성능 평판도 좋고 가격대도 저가부터 고가 레이싱의 영역까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의 입문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를 마치고요. 예, 부족하지만 자료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자료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자린이 또는 자전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 해소 차원의 자료이고요.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아침 기온 영하, 내일 아침 기온까지 영하라고 하고 낮 기온은 좀 올라가지만 날씨는 뭐 점점점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때 늘 안전에 유의하셔서 타시고요. 늘 따뜻하게 복장 갖추시고 행복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NSR 동탄 오산점 NSR 평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